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입춘과 정월 대보름이 이어진 주말이 지났는데요. 뉴스도 참 많았습니다. 자,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예정됐던 중국 방문을 전격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 상공을 나는 일이 벌어졌고요. 미 공군 전투기가 격추를 시켰죠. 아직 연초인데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국내는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를 지냈고요. 자, 어제 오전에 국회에서도 열렸지만 유가족은 이 토요일에 서울시가 불허했음에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까지 철거를 통보했고요. 자, 유가족은 자진 철거할 테니 국화꽃으로 단장된 합동 분향소를 만들어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 1시가 시한인데요. 이후에 충돌이 될지 타협이 이루어질지 지켜보는 아슬아슬한 시간입니다. 자, 신안 앞바다에서는요, 청보호라는 어선이 전복이 됐고요. 3명이 구조되고 1명이 사망, 지금 8명이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자,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는요,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이 물의 극치다, 여러 가지 안철수 의원을 향한 또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네요. 국내외가 정말 갈등의 시대입니다. 자, 어젯밤 이 정월 대보름에 소원 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말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의 행복을 위해서 그 기반에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녕이 잘 유지되기를 조마조마하게 바라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화제의 인터넷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그리고 일석이조, 이어서 국제본부까지 만나보겠습니다. 1부 마지막에 신청곡을 들려드리고 있죠. 디저트송. 자, 오늘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요,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이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청취자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또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핵심 뉴스를 정리해봐야죠.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어떤 일입니까?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오늘 하루 계획됐던 일정을 잠정 중단했는데, 이 주말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우회적으로 나온 것일까? 어쨌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발 여러 가지 전원들이 쏟아졌는데, 자, 박 기자님 한번 좀 이 메시지를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지금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 복귀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선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와 오전에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배식 봉사, 또 오후에는 KBS 1TV 사사건건 대담에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네. 아침 라디오 인터뷰 마친 직후에 돌연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오늘 일정 이제 수년한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네. 여기에 대해 안 후보 측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정책 정당으로 가겠다고 공약했는데 지금 진흙탕 싸움은 하고 있는 것 같다.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생각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쨌든 인터뷰는 한 거예요, 안철수 예.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핵관 표현 관련해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네.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윤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전해진 건데요.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방해꾼이자 적이다라고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사실 제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렇게 생각하실 줄도 자신은 제가 몰랐었다.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런 말씀들은 드리지 않기로 했다라고 한 발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어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부수석이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 기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안윤연대, 그러니까 안철수 윤석열 연대라는 표현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가 아니 그거는 대선 후보 단일화 때 또 인수위원장 때 쓰던 얘기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 그런 뜻이었는데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이다. 네, 이렇게 또 한 번 물러섰고, 또 이제 안윤 연대라고 쓴 적이 없다.
윤한연대라고 했다. 이것도 좀 바로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있다. 이걸 다시 바로잡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실 주변에서 아니면 대통령의 전원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비판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거듭 좀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박 기자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이 뭔가 약간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나경원 전 의원 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양상이 굉장히 좀 비슷한 게 그 당시에도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소위 이제 유승민 표까지 전반적으로 흡수를 하면서 여론조사에서 강세로 이제 뛰어 올라오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친윤계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제히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빌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의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하고 이제 기후변화대사에 대한 해임 조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출마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과정이 비슷하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제 이번 경우는 그때보다도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그때는 어쨌든 김대기 비서실장의 말을 빌어서 발신이 된 거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 내용이 다 소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이어진 상황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대통령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까지 직접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여당 상황에 대한 여당 전당대회에 대한 거의 직접 개입에 가까운 이제 이런 지금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라서 뭐 정치 비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여당의 전당대회에 직접 언급을 하고 나서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의견 개진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연합뉴스에서 전달한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대통령은 당의 중요한 1호 당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무에 관한 이 대통령 의견 이게 당의 의견을 개진할 책임과 권리가 대통령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사실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총선이나 대선 같은 선거하고 당 내의 선거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여당 내의 상황에 개입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대통령실의 인식을 지금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지난번 나경원 전 의원 사태 때보다도 더 나아가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이 당무에 직접 개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지금 대통령실이 갖고 있다라는 거라서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도 그렇지만 지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향식 공천을 내년 총선 때 도입하긴 할 건데 대통령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거다. 왜냐 대통령은 1호 당원이기 때문에 이 1호 당원은 일반 당원 중에 하나가 아니다. 대통령의 의견은 특별하다. 이런 취지의 이 발언을 인터뷰 도중에 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당원으로서의 대통령의 자격은 다른 당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비를 내는 당원이면 다른 당비 내는 당원들하고 똑같이 책임 당원일 뿐인 거고 당원 중에 한 명인 거지 대통령만 특별한 지위를 갖는 당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뭐 이거는 이제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로마 시대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향해서 프린캡스라고 1등 시민이다. 별도의 칭호를 바쳤던 로마 제국 시절도 우리가 아닌데 민주공화정에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이런 인식을 표출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그럴 거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일전에 저는 평당원일 뿐입니다.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에게 도어스태핑 과정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는 1호 당원이기 때문에 당무에 막 개입해도 법적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대통령의 말 자체가 좀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애초에 1호 당원이라는 거는 그냥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말일 뿐이지 실제하지 않는 뜻이거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자꾸 그걸 내세워서 여당에서 논리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주말에 좀 깜짝 놀란 대목이 뭐냐면요. 이미 지난 주말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안철수 의원을 향한 이제 공세일까요? 자, 인수위원장 때 본인의 인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출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그러더니 이제는 이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지기도 했고 또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을 맡고 있는 신평 변호사 저희 이 사건 본부 저희 시사본부에도 출연해서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낸 메시지에 대한 논란이 커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좀 어수선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SNS에 글을 썼어요. 네. 그리고 나서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김한길 전 대표가 탈당 등의 정계 개편에서 역량을 발휘하실 것으로 본다. 구체적이네요. 네, 윤 대통령께서 후보 또는 이전 시절부터 국민의힘에 과연 계속 몸을 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안철수 의원의 당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대통령이 선거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셨다면 엄청난 스캔들이다. 또 김한길 전 대표를 통한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심평 변호사가 예고된 진실을 누설하는 건가 아니면은 이분이 망상하는 건가라고 지적을 했고 또 이제 김기현 의원을 향해서 아니 이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뭐 천하람 후보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은 어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심 변호사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 판단인 것 같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후원회장, 자신 후원회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 뭐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부분, 이거는 사실상 이 발언을 용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시면 후원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를 소위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지난주에 이준석 전 대표의 후원회장 여부를 이제 태클을 거는 바람에 맞아요. 스스로 이제 밝힌 바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심평 변호사의 말이라면 그 무게가 좀 상당히 달라야 될 텐데 이게 마치 그냥 개인 의견을 페이스북에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면 내로남불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라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추정해가지고 자기 정치에 이제 동원하는 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여당 내 모든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소위 이제 윤심 논란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심평 변호사는 그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지금 발언을 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심지어 여당을 탈당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응당한 어떤 책임을 지는 자세가 이제 필요할 텐데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윤심팔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는 왜 비슷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통령의 여당 탈당은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발언을 얘기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보였던 단호한 태도를 심평 변호사한테 보여주는 게 합당할 텐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태도가 아니다 보니까 당원들이나 혹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왜 누구는 저렇게 뭐라고 하고 누구한테는 너 그러냐 이런 어떤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또 주목해 본 것은 이제 과거의 이력도 파헤치는 게 자,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단일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 또 대통령발 핵심 고위 관계자 인용을 해서 나왔어요. 야, 이거는 지난 대선 단일화로 박빙의 승부를 거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안철수 또 당시 후보의 공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또 다른 맥락이고요. 자, 뭐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김기현 의원의 행보를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저는 그러면 그 전에 하나만 좀 짚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 신영복 교수를 이제 조문 갔던 일을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일종의 이제 좌파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이 친윤계 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철규 의원도 이제 친윤계 핵심 중에 한 명인데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했던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라면 대한민국호를 좌초시키는 게 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색깔론을 또 친윤계 쪽에서 동원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 게 뭐 바로 직전에도 소위 좌파 민주당계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을 돕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친윤계 뭐 정치인들의 이제 익명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악의적인 프레임들을 만들어서 이제 씌우려고 하는 듯한 네네.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좌파다, 뭐 공산주의자다, 뭐 민주당 쪽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건강한 전당대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오늘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걸로는 나경원 전 의원 때처럼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거의 입히지 못하고 있다. 네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친윤계의 지금 행태가 관성적인 공격처럼 보이지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효율적인 공격 방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게 당원들한테도 그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김기현 후보를 돕는 건지 어떤지 친윤계 정치인들이 좀 신중하게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이렇게 가면요. 그냥 제 혼자 우스갯말입니다만 머릿속에 속보 안철수 의원 과거 민주당에 몸담았던 것으로 밝혀져. 정치를 처음에 민주당 그렇습니다. 공동대표로 네. 시작을 했죠. 국민의 당을 만들어 나왔고. 이게 이제 네. 후보 단일화 지난해 있었던 후보 단일화까지 건드리게 되면 예. 그건 자칫하면 두 후보가 연대함으로써 그러니까 단일화를 네.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했었던 그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게 될 수도 있기 예. 때문에 굉장히 큰 스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여당에 네.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많은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김기현 의원의 행보를 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자, 나경원 전 의원에게 힘을 합치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찾아가서 만났다는 보도를 보고 네. 아, 자택으로 찾아가서 만났구나. 주말이니까 그랬는데 이 가족 여행지로 찾아갔다고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강릉으로 김기현 멀리 의원이 가네요. 달려갔습니다. 네. 예, 나경원 전 의원이 가족 여행을 강릉으로 갔었는데 네. 김기현 의원이 초선 의원 3명과 함께 나경원 의원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초선 성명서, 그러니까 불출마를 사실상 요구했던 초선들 중에 3명, 박성민, 이인선, 정동만 의원도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와 관련해서 사과 위로의 뜻을 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네네. 또 김기현 후보도 나경원 전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와 성공을 위해서 함께하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경원 전 의원이 여기서 뭐 어떤 확답을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우리 당의 성공을 위해 일조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이 있었다라고 전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난 3일에 용산구 이제 자택 앞으로 찾아가서 만났고 이번에 또 만났고 강릉까지 가서 만났고 네. 이걸 놓고 봤을 때 김기현 의원도 좀 급한 그런 상황에 놓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의 지금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태 이런 걸 다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급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대통령실과 김기현 의원한테 좀 보이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여론 조사 언급을 잠깐 하셨으니까 최근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CBS가 네. 조원 CNI에 이제 의뢰해서 지난 2월 3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주말까지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을 향한 친윤계 공격이 개시되고 난 이후에도 충분히 좀 여론이 반영이 네네네.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다자 조사를 했을 때 안철수 의원이 36.9%로 순위상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김기현 의원이 32.1%로 2위. 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가 이제 9.3%,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이제 8.6%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4명이 이제 사위권, 그러니까 컷오프 순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전방위적인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무너지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지지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다자구도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가정해서 양자 대결을 붙여봤을 때는 또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친윤계의 행보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금 박정호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강릉까지 나경원 전 의원을 찾아갔는데 물론 뭐 급한 마음을 반영하고 이제 포용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서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자체 발광을 하지 못하고 뭔가 좀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기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전당대회에 임하는 당원들한테는 또 어떤 메시지로 갈지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소개해드린 뭐 자세한 그 여론조사에 관련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지금 12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슈를 이어가도록 하죠. 자, 교통정보센터에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이 되면서 정체는 많이 풀렸지만 돌발 구간 중심으로는 여전히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영남권 통도사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 2, 3차로가 막혀 있고요. 6km 정도 더 간 지점인 서울주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도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통도사 하이패스 요금소 이전부터 차량대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영덕나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설악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또 2km 정도 더 간 지점에서는 2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창분기점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램프 구간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에서도 역시 영동대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한담대교부터 정체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토요일 오후 또 일요일 오전 이태원 참사 100일에 대한 추모제가 광장에서도 있었고 국회에서도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보고 해임 건의안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 탄핵 소추를 할지 말지를 당론 결정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의총을 지난주에도 했었고 오늘 오전에도 의총이 있었는데 발의 여부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총 결과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바로 발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국회 표결을 해야 되니까 아마 수요일 정도의 의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또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해요. 네. 그래서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한 상황인데 뭐 무소속 의원이나 뭐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의 의견도 받아서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탄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결정 전까지는 이 장관의 직무가 중지가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탄핵이 발의가 되면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과연 이게 헌재에서 통과가 될 것이냐 네네네. 이 부분인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라는 판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걸 이제 콕 집어서 얘기하면서 헌재에서 통과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들은 차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때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말 사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봤더니 박홍근 원내대표 말에는 다들 뭐 찬성을 했고 오늘 의총 과정에서도 한 명 정도만 반대 의견을 냈고 뭐 거의 다 절대 다수가 찬성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 민주당은 입장은 명확한 것 같아요. 대부분. 다만 이제 탄핵 소추를 했을 때 헌재에서 이거 기각당하면 총선 앞두고 역풍 부는 거 아니냐. 정무적 판단을 바로 해야 한다. 이런 그렇죠.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의총에서 한 번에 결정을 못한 게 네. 결국 이제 그런 정무적 판단을 두고 네.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오히려 주말을 거치면서 이제 소위 비명계 의원들도 좀 강경한 쪽으로 돌아선 걸로 좀 대체로 네. 네. 보입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 민주당의 이제 대규모 장외 집회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의당이나 이제 기본소득당처럼 지금 이제 12구 참사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하고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야당들도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해서는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유가족 협의회와도 이제 뭐 이제 비슷한 입장을 또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명분에 맞춘 발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실효성이 있겠느냐 여부는 조금 더 따져보긴 해야 돼요. 일단은 헌재로 가져가게 되더라도 그때 이제 탄핵소추 위원을 맡아야 될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김도우 법사위원장인데 그렇죠. 국민의힘 소속이다 네. 보니까 과연 헌재에서의 이제 소위 이제 공판을 할 때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제 이 사안을 임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한 뭐 의문이 있지만 명분을 밀고 간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나 이제 네. 야당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언급이 됐는데요. 박 기자님, 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단 말이죠. 네. 이 민주당 이제 장외투쟁 분위기 어땠고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좀 이 단회성으로 끝날까요? 우선은 이게 장외투쟁이 6년 만에 있었던 그런 집회죠. 네네. 그래서 민주당이 전 당적으로 다 이제 모여서 함께하자라고 준비를 했었고요. 그런 준비 때문인지 생각보다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서 함께했다라고 네. 민주당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뭔가 단일 대우를 만들 수 있었고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좀 해보면은 그래도 조금 국회의원인데 국회에 가서 제1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당장 제2, 제3의 장애 집회 정하지 말고 우선은 민생과 특히 난방비 문제나 여러 가지 민생 경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제1당으로서 또 야당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서 2월 국회에 집중하자 우선은. 그러면서 상황을 좀 하나하나 들여다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네. 특히 이제 탄핵 소추까지 지금 이상민 장관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부의 대응이나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장애 집회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아직 가능성은 열어둔 그런 상황이고 정해놓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제 봄은 다가오는데 자, 어떻게 될지 이제 물론 당연히 정치적인 전국 상황과 맞물리는 거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국회에서 좀 여야 협치가 이루어질지 장외투쟁 쪽으로 오히려 더 힘이 쏠릴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주말에 말이죠. 민주당 장외투쟁도 있었지만 이태원 참사 100일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기습적으로 시민 분향소를 설치했다. 지금 이제 서울시와 마찰을 빚었는데, 자, 임평론가님, 네. 유가족 측은 어떤 입장이에요? 일단 유가족 측에서는 분향소를 정식으로 좀 설치해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대 집행 해놓고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1시니까 지금 한 13분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시간을 맞춰서 딱 집행에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 오늘 오후에 일단은 유가족 측에서 워낙에 좀 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이제 동태를 일단 살필 걸로 보고요. 네. 이종철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네.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추모제를 직접 열었던 거는 어제가 처음인데 이 자리에서 이제 이종철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향소를 철거하러 올 경우에 저희들은 휘발유를 준비해놓고 그 자리에서 전부 아이들을 따라갈 것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네. 또 강경한 이런 입장을 유가족들 쪽에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유가족 협의회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많은 카네이션과 국가꽃으로 분향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는 녹사평역 지하 4층에 공간을 마련했으니 그걸로 이제 충분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유가족들 쪽에서는 지하 4층까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분양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입장이라 이 팽팽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네. 지상에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지하 4층은 좀 어느 누가 들어도. 녹사평역 자체가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네. 이태원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족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지하 4층에 사람들이 별로 안 찾아오는 공간에 네네. 이렇게 추모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냐.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을 추모 공간으로 해야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네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유가족들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정부 합동분향소도 같은 자리에 마련이 됐었는데 그랬죠. 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건 안 되느냐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울시가 이제 어떻게 답변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정도 위패도 없이 그냥 국화꽃만 있는 곳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게 첫째 주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여러 차례 가서 애도를 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검찰이요. 지난 3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기간 만료가 되면서 만료 전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혐의만 적용을 했었죠. 네. 근데 김 전 회장이 800만 달러에 대해서 북측에서 받은 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7일 귀국했을 당시만 해도 이재명 대표 전혀 모른다고 김성태 전 회장이 그랬죠. 했었는데 지금 대북송금과 관련된 기억을 그야말로 검찰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파악하고 있는 2019년 1월과 4월에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을 시인했고 또 방북 비용조 300만 달러 2019년 11월에 추가로 건넸다는 진술도 나왔고 네. 거기다가 뭐 100만 달러 이상을 어떤 뭐 거마비나 아니면 방북을 위한 상납으로 추가 전달했다 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800만 달러 대해서는 송명철 조선 아태위 부실장 명의로 발령된 이 영수증 북측에 그러니까 영수증이 아니고 보도 보니까 영수증. 명수증 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증서, 이 영수증까지 제출됐다. 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 전 회장 측 얘기를 들어보면 김 전 회장이 귀국할 때부터 대북 송금과 관련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대로 털어놓겠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검찰 발이나 아니면은 그 주변 발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대북 송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뇌물로 다뤄지더라도 네. 수사 협조한 공여자는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노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느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김성태 회장 쪽에서 제출했다는 영수증이라는 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는지가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이 800만 달러를 받았다. 수령했다라는 영수증인 거라서 네. 지금 이제 검찰이나 김성태 전 회장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이재명 당시 도지사를 위한 일종의 거마비 형식으로 북한에 보낸 거였다. 이거는 방북자금인지.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성격은 조금 더 규정이 필요하고요. 또 한 네. 가지는 지금 검찰은 돈 빼돌린 게 대부분 이제 기업의 돈을 쌍방울의 돈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 전 회장 쪽에서는 이거는 개인 돈을 쓴 거고 개인이 설립한 개인 특수목적법인의 자금이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거기에다가 만약에 명목 자체가 또 경기도지사를 위한 거였다면 김성태 전 회장은 완전히 이 사건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안의 실제 성격은 검찰 수사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에 신안 해상에서 이 청보호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죠. 지금 인양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지금 조기에 3명이 구조됐고 9명이 실종됐었는데 오늘 새벽 선체에서 1명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 속보로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 2명이 추가 발견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실종자는 그럼 6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말 좀 이제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생존해서 구조되기를 끝까지 기원을 해보는데 지금 상황은 어렵습니다. 빨리 다 수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임경빈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분의 디저트송은요. 6542님의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어제 대보름하고도 맞는 노래죠. 부디 화합과 평화가 있길 기원하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That's right. Come on. 소원을 말해봐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진이야 꿈이야 진이야 다른 칼을 타고 달려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헷갈림 속에 모두 던져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일까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boy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ish 소원을 말해봐 I'm genie for your dream 내게만 말해봐 I'm genie for your world 소원을 말해봐 지루한 날들이 넌 지겹지 않니 평범한 생활에 넌 묻혀버렸니 이제 그만 깨어나 넌 나의 superstar shining star superstar 심장 소리 같은 떨림에 달리는 네 몸을 맡겨봐 이제 이 세상은 오직 너의 무대 눈물 소리 같은 파도가 내 가슴에 너의 재준이 나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온 바닷물을 다 켜야 마시냐,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무슨 일이나 끝장을 보지 않으면 손을 놓지 않는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속담으로 온 바닷물을 다 먹어야 짜냐도 있습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동사 켜다는 물이나 술 따위를 단숨에 들이마시다란 뜻이고요. 그 외에도 갈증이 나서 물을 자꾸 마신다는 뜻도 있어서 짜게 먹어서 물을 많이 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다며 그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처럼 동사 들이켜다 역시 물이나 술 따위 액체를 단숨에 마구 마시다를 뜻하니까요. 들이켜다를 생각하면 켜다의 뜻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속담에서 온 바닷물이란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온은 전부의 또는 모두의를 뜻하는 관형사이기 때문에 온과 그 뒤에 오는 바닷물이란 명사는 띄어서 써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온 집안, 온 식구, 온 국민 같은 표현에서도 온과 뒤에 명사를 모두 띄어서 씁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온이 꽉 찬, 완전한 따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꽉 찬 한 달을 뜻하는 온달, 그리고 동물을 가르거나 쪼개지 아니한 통짜를 뜻하는 온마리, 이런 단어들은 온과 명사를 모두 붙여서 씁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초봄처럼 온화하겠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종일 탁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을 보이고 있고요. 그중 인천과 경기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대기가 정체돼 있어서 먼지가 날아가지 못하고 쌓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중부지방과 광주, 전북, 대구와 경북은 종일 나쁨 단계에 머물겠고요. 그중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낮 동안 먼지 안개로 인해 부역해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지금 제주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1도, 강릉, 대구, 부산 12도, 광주, 제주 13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5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한편 지금 강원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전남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7.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후보에게 공개 경고장을 날린 가운데 안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을 잠정 중단했지만 당내 경선 개입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과의 연대 모색에 나섰고 비운계 주자들은 윤핵관 퇴진운동을 시작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에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 의도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오늘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유가족들은 철거를 거부한 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화주의 지급 의무와 처벌 조항을 없앤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매일 우리 스마트폰을 울리던 알람이 있죠. 어제 코로나 확진자는 000명이다. 네. 자, 각 지자체의 신규 확진자 통계 재난 문자인데요. 이게 3년 만에 사라진다고요. 최근에 받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가물가물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뉴스 보도로만 본 것 같아요. 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8일에 단순한 확진자 숫자는 재난문자로 발송하지 말아라라고 권고하는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전국 지자체가 발송한 코로나 관련 재난 문자가요. 14만 5천여 건이래요. 아유. 그럼 거의 연간 한 5만 건? 이렇게 계속 보낸 건데 지금 이제 확산세도 진정되고 거리 두기도 거의 풀린 상황에 이 재난 문자는 원래 보내던 대로 너무 이게 관행적으로 보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국민적인 피로감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울리면 또 숫자겠지 하고서 정작 정말 그 중대한 재난 문자를 넘겨버리는 그런 일도 있겠죠. 그래서 행안부는 방역 조치 관련한 변경 사항이나 특이 사항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재난 문자를 보내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지자체들이 이제 점점 이 확진자 수 재난 문자 발송을 잇따라 중단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이 신규 확진자 숫자를 발송하는 곳은 부산과 제주 두 곳만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은 계속 매일 조금씩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코로나 관련은 거의 없고 이게 저같이 이제 서울 특정 구 그러면 실종자. 맞아요. 할머니 발견하신 분. 인상착의 지금 발견하신 분. 그리고 또 이제 좀 기상이변이 있을 때 그럴 때 뭐 자외선 조심하라든가 뭐 이제 미세먼지 조심하라든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는 사실 이 확진자 숫자만 안 보내고 이런 걸 떠나서 더 넘어가서 이제 이달 말까지 다른 것들을 좀 손보겠다는 방침이에요. 예를 들어서 밤에는 알람 음량을 긴급재난 문자는 어쨌든 강제적으로 되게 크게 울리잖아요. 맞아요. 그 데시벨을 확 줄여서 절반 이하로. 구내식당에서 오늘 울리는데 저만이 아니라 동시에 다 울리니까 띠롱 뭐 이러죠. 네, 그래서 저번에 그 강화도 지진 났을 때도 너무 크게 울려서 뭐 잠이 깼다 뭐 이런 불만들이 속출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재난 문자 알림 음량을 좀 조절해보자 이런 방안도 검토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진행됐던 중대본 정례 브리핑도 이제부터는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누리꾼들 반응이 알려주는 것도 좋긴 한데 너무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보내니까 그게 그 자체가 은근 공해였다라는 반응이 있고 또 반면에 진짜 재난 발생 시에는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 생각해보면 예전으로 치면 왜 소화전 울리면은
아무도 안 나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낡은 아파트에서 계속 고장입니다. 고장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제 화재 때문에 울려도 그냥 고장이겠거니 이런 경우가 많죠. 좀 만성화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자, 이거를 어디까지 그걸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디까지 막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모처럼 합리적으로 정비해서 국민들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청취자 5336님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국민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문자 발송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분분하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국민 다수가 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룰을 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자, 코로나가 발생한 지 3년. 자, 대학가에서는요. 코로나 학번 이런 안타까운 이름을 달았던 세대들까지 생겼는데 벌써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학번이라는 정의를 먼저 좀 짚어보면 입학과 군생활, 외부활동 기간이 코로나 확산기와 겹치는 세대. 2015년부터 2023년 입학생을 주로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캠퍼스 생활은 없었죠. 수업 비대면이었고 MT, 동아리, 대외활동, 인턴 생활 다 끊겨버렸는데요. 참 슬펐던 게 20학번들은 자신들을 소개할 때 고등학교 4학년이다. 뭐 미개봉 중고다 이렇게 자조적으로 본인들을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기업들이 이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매일경제가 채용기업 인크루트에 의뢰해서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 442명에게 코로나 학번의 경쟁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봤더니 54% 절반 이상이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라고 답했고 그중에 66%는 조직 내 융화와 적응이 우려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외 활동이나 팀 프로젝트 이런 경험이 확실히 줄어들긴 한 세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점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대면 수업을 전환하면서 이제 대부분이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다들 학점이 좋으니까 변별력이 사라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성적도 성적인데 사회 경험이 제일 중요시 여겨지는데 코로나 학번에게는 불가능했던 과제들이니까요. 그래서 누리꾼들은 그래서 MT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교수님 찾아가고 그런다는데 코로나 학번들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애들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 탓하지 말고 데려다가 가르쳐서 키우는 게 또 어른들의 몫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자기들은 또 얼마나, 그러니까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얼마나 대단한 사회성과 참여 경험을 키웠을까 싶다. 이런 일침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강제로 술 먹고 길러질 사회성이었다면 안 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참 뭐 요즘에 MZ세대를 둘러싸고 참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뭐 시도들일 수 있겠고 그런데 이렇게 뭐 사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굉장히 비대면 세상이 빠르게 앞당겨졌잖아요. 그렇죠. 예, 세상이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만큼 새롭게 세상을 끌어갈 세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좀 공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뽑으세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뽑으시고 또 코로나 세대의 특성이 있어요. 비대면 업무에 강할 수 있고 줌을 활용한 회의 이런 것은 오프라인 세대는 좀 낯설어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척척척 잘 주도할 수도 있고 훨씬 합리적인 면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향후에 어떤 일이든 재택근무 시키면 효율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점을 한번 또 발굴해 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는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우리나라의 한 먹방 유튜버가 밍크고래를 먹는 걸 콘텐츠로 다뤘다. 근데 이게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을 먹방에 사용하다니 지금 문매를 맞고 있다면서요. 네. 이분이 그 유튜버 제가 A씨라고 지칭을 할게요. 구독자 15만 명 이상을 보유했고 영상들을 보면은 그래도 몇만 정도 조회수가 꽤 높게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2달 기다린 밍크고래라는 제목으로 8분짜리 밍크고래 먹방 영상을 올린 건데요. 그러면서 묘사를 굉장히 상세하게 했어요. 이제 먹방 콘텐츠니까. 뭐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이거는 말린 멸치 맛이다. 비계랑 같이 먹으니까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맛을 평가했고요. 그러면서 다음엔 더 많이 시켜서 부모님이랑 먹어야겠다. 고래고기를 이렇게 쉽게 주문해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신기하다. 라고 하면서
밍크고래 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함께 링크로 첨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멸종 위기종, 세계 자연보전연맹 적색 등급으로 지정된 멸종 위기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부도 이 고래고시라고 해서 법을 개정하고 좌초되거나 표류된 고래류 판매를 금지했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는 바닷가로 떠밀려온 고래 사체를 만약에 발견해가지고 어업인이 발견해서 이제 확인서를 받으면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고래도 판매가 안 돼요. 왜냐면 악용 사례가 너무 늘어나면서. 저도 뭐 그물에 걸리거나 바닷가로 떠밀려와서 죽은 고래는 발견한 사람이 뭐 경매에 붙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금지됐군요. 이게 2020년에 금지가 됐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허점이 어업인이 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라면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뭐 다른 어종을 잡으려고 그물을 쳐놨는데 거기에 고래가 걸렸다 하면 이거는 혼획이 가능해가지고 이게 또 그래서 여기서 구멍이 생기면서 의도적 떠밀려온 것에 사체는 안 되는데 그물에 걸려서 죽은 건 된다? 나는 다른 어종을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 걸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악용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검사 과정에서 이 혼획을 의도적으로 한 건지 우연하게 진짜 걸려든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게다가 이거 한번 손에 들어오면은 1억 원 상당에 팔리기 때문에 바다에서 로또 잡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밍크고래를 일부러 잡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분간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누리꾼들은 이번 소식을 듣고 그물에 걸린 고래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죽게 놔둔 뒤에 그 다음 날 가서 건지면 합법이 되는 거다. 이게 맞는 거냐 지적을 했고요. 먹방이 뭐라고 밍크고래를 먹고 있냐. 다른 먹을 거 많은데. 그래서 자연포획이라는 말도 웃긴다. 함정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돈 앞에선 보이는 게 없구나. 이런 비판들. 특히나 이제 유튜버들이라고 하면 사실 그 먹방은 보다 보면은 배고파지는 게 많고 그 메뉴를 또 사람이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버들, 뷰티 유튜버들을 따라서 물건을 사고 먹방 유튜버를 보면서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그게 영향력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얼마 전에 그 백상아리로 먹방을 한 인플루언서가 2,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었고요. 또 뭐 일본에서는 고래고기 자판기가 등장을 하면서 세계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일본 요거 비난받고 있죠. 또 폭영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논란이 거세지자 이 유튜버 A씨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좀 더 많이 알아봤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고 주문하고 2달을 기다린 이유도 본인 나름대로는 자연포획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2달 기다린 끝에 촬영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고래고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좀 생각해봤으면 이게 알 수 있었을 것을 이렇게 이제 논란을 일으키고 비난을 받고서야 깨닫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3뉴스 파이터 여기까지 정리하죠.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함께 있는 김준일의 1, 박원석의 해석, 일석이조 시간이 왔는데요. 자,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번 주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자, 안철수 의원이 친윤그룹과의 갈등에 지금 윤 대통령 혹은 적어도 대통령실이 직접 참전한 거 아니냐. 자, 안철수 의원이 소위 이야기하는 윤핵관을 공격하니까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 될 것. 이게 대통령실발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이진복 정무수석을 보내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 엄중 경고까지 날렸습니다. 자, 특히 이진복 수석이 윤한연대라는 표현에 대해서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이런 작심 비판도 했고요.
자, 이렇게 실명으로 인터뷰까지 하는 거 이거 대통령이 뜻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박 의원님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렇죠. 뭐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발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통해서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안철수 후보에 대한 엄중 경고를 요구했다라는 걸로 봤을 때 뭐 대통령의 뜻과 다른 참모들의 의지만 갖고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처음 이 보도를 보면서 든 생각이 대통령이 좀 한가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많습니다. 연초부터 지금 이 가스비 폭탄이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민생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뭐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외교 안보상의 현안들이나 위기들도 굉장히 크고 이제 그런 거에 대응하기에도 대통령이 여력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집권 여당 그 당대회에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직접 개입해서 누구는 안 돼라는 식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전례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과거에도 어쨌든 대통령의 심기를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살피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고 대통령이 특정 주자에게 마음이 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게 김기현 후보를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떠나서 뭐 유승민 의원 룰 바꿔서 못 나오게 하고 나경원 의원 협박해가지고 주저앉히고 급기야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 상승하니까 안철수 의원한테 반윤 딱지를 붙여서 또 주저앉히려는 이런 모습까지 가고 있고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나도 이제 윤심을 따르는 후보다. 네네. 나도 윤 대통령하고 친하다. 아니 그게 윤 대통령한테 나쁜 건가요? 근데 이제 윤심을 표방할 자격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네. 너는 친한 척하지 마.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그 어떤 얘기가 나와도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기현 의원은 나는 대통령과 부부 같은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부 관계는 동격이잖아요. 네. 근데 유난연대 얘기했다고 지금 대통령하고 맞먹으려는 거냐 기어오르냐 이렇게 반응하면서 김기현 의원 쪽에서 한 얘기 윤핵관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떤 반응도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은 글쎄요,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주의 자체를 윤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이 어지럽히고 있다. 네. 이 후과를 반드시 시간이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치르게 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또 독창적인 해석을 주시기 때문에 기대를 해봅니다. 자,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선거잖아요. 당원 100%를. 근데 이게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이런 말은 왜 나온 걸까요? 왜 나왔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네. 그냥 저는 이거를 쭉 이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은 군주구나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본인을 군주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네네네. 감히 왕하고 동급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게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한 맥락이 유난연대가 지금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고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공동정부를 하고 내가 다시 유난연대를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제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못 나올 내용이냐. 그리고 실제 대선 주자로서 동일한 과정을 통해 동등하게 이제 단일화를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진짜로 이제 민주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있구나.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참 유치하다 일단. 정말 유치해서 못 봐주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일종의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거잖아요. 정서적인 문제잖아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거라서 야 이게 참 이 논의의 수준이 너무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진복 정무수석은 빨리 그 직함을 이진복 당무수석으로 빨리 바꾸시고요. 당무수석으로. 예. 왜냐하면 정무를 안 하세요.
정부는 여당도 찾지만 야당도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협치에 이제 이분이 가교죠. 야당을 찾았다는 기사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뭐 있어요. 난을 전달한다든가. 가끔가다. 그리고 뭐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김대기 네. 당무실장으로 빨리 이름을 변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중요한 일침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당대표 선거 때마다 당대표 후보들이 하는 얘기가 과거에는 당청 관계, 지금 이제 청와대가 없어지고 대통령실입니다만 수직적이 아니고 수평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를 늘 해서 동격이냐 뭐 이런 얘기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건데, 자 이진복 수석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급이냐 이런 비판을 이제 내놓은 것으로 이제 전해졌고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에 한 이야기를, 여기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제 의도는 윤 대통령님의 국정 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또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네.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것도? 네. 그러면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고 안윤연대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윤연대라고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유단연대라고는 썼습니다만. 네, 자 윤핵관, 윤안연대 표현에 대해서 나는 안윤연대 표현은 안 썼다. 윤안연대라고 썼다. 이 앞뒤가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안 쓰겠다. 자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박 의원님, 안철수 후보의 속내 지금 어떨까요? 글쎄 오늘 뭐 오후 일정을 다 중단했다고 하던데요. 약간 이제 숨고르기, 네. 빌미 주지 않기.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남은 한 달 남았잖아요. 네네.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될지 아마 내부에서 논의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처럼 주저앉을 거다. 대통령실의 압박에 밀려서 이런 관측도 있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여기서 주저앉으면 갈 데가 없어요. 당도 이미 여러 번 만들었고 또 지금 나경원 의원하고는 좀 다른 게 나경원 의원은 보수 정당에 들어와서 한 번도 당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당내에 우호적인 그런 지지 기반도 일정하게 좀 있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그걸 만들지 못하면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주저앉는다는 건 이제 정치를 접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고 또 본인도 뭐 꿈도 꾸지 마라. 윤핵관들이 설사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완주할 것 같고요. 또 완주해야 되죠. 다만 이제 대통령실이 계속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사실 윤한연대 표현이 뭐 그렇게 잘못한 표현입니까? 윤 대통령한테 힘싣겠다는 표현인데. 근데 그걸 뭐 동급을 보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감정적으로 거기에 반응한 측면도 있지만 꼬투리 잡기 측면도 있거든요. 거기다 최근에 뭐 나오는 얘기들 보면 이제 색깔론까지 등장을 해요. 네네.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했다. 종북 세력이 안철수 의원을 돕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꼬투리 쓸데없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를지 안철수 의원 캠프에서 아마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전당대회 본질로 안철수 의원이 빨리 가야 된다. 그거는 윤심을 가지고 누구는 윤심 100% 후보고 누구는 윤심 호소인이고 이런 걸 유치하게 다툴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내년 총선에 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윤석열 정부의 과제들을 실현시키는데 당이 역할을 할 건가, 이런 걸 가지고 비전과 또 이 전략 정책에 관한 논쟁으로 전당대회 이제 좀 구도를 바꿔야 된다. 근데 안철수 의원도 상대적으로 뭐 수도권 필승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기현 후보보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 편이지만 여전히 안철수 후보도 한쪽으로는 그 윤심 경쟁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미망에서 확실히 깨어나서 윤심은 거기 없다 이런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뭐 그 눈밖에 났다 이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지금 침묵하는 많은 당원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을 거예요. 특히 내년 총선 관련돼서 그 본질로 빨리 돌아가야 되고 그 본질로 빨리 나아가는 게 안철수 의원한테 앞으로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놀란 게 지금 언급하신 그 대목인데 색깔론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과거 신영복 교수,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지난 대선에서 단일화 안 했을 것.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말 그러고 깜짝깜짝 놀래요.
자, 이게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 아니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우리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대목? 요거를 일련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막 너무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시는데 쏟아졌어요.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서대로. 예, 금요일 날 저녁에 뭐가 나 채널 A가 보도를 했는데 종북 좌파가 민주당과 종북 좌파가 안철수를 밀고 있다. 밀고 있다. 이게 금요일 날 네네네. 나왔어요. 여권 관계자 말로 여당에서 나왔어요. 네. 토요일 날은 심평 변호사가 김기현 의원 후원회장이죠. 그렇죠. 그 멘토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 되면은 윤석열 탈당할 거다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놀랐어요. 일요일 날 오전에 뭐가 있냐면은 윤핵관이라는 표현 이거는 국정 운영에 이 표현 쓰면 국정 운영에 적으로 인식될 거다. 이게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의 뜻이라고 오전에 얘기를 하고요. 네. 오후에는 아까 전에 유난연대 감히 어딜 유난연대를 그래서 대통령 뜻이라고 또 나오고요. 네. 저녁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제 저기 어제 색깔론. 저녁에. 예, 이제 신영복 존경한다면 단일화 안 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권의 관계자였다가 핵심 측근이었다가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하는 게 어제 쫙쫙쫙 있었던 일이고 그 단계가 점점 세져요. 점점 세져. 이거는 작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안철수를 제끼겠다라는 작심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색깔론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역풍이 분다고 봐야죠. 네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그 오죽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내가 안철수 싫어하는데 종북 좌파는 아니야. 이거를 네네. 페이스북에 쓰겠어요. 돈이 몇 천억이 있는데 왜 종북 좌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이 정도까지 오면은 이제 이게 난장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른바 윤핵관 또 친윤그룹 외에는 이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당 내에서도 왕왕 썼어요. 그동안. 자,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윤핵관 공격하는 게 뭐 하루 이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3일 펜앤드마이크 TV 유튜브입니다. 여기 출연해서 공격한 뒤로 갑자기 역공이 세져요. 그래서 요거 미디어 전문가시니까 김준일 에디터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공중파나 신문에서 얘기할 때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유튜브 출연 이후로 비판의 강도가 세졌다. 이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유튜브 때문에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예, 뭐 대통령과 그 핵심 측근들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컷오프는 다 시켰어요. 유튜버들. 그렇더라고요. 신혜연수, 신혜시, 가로세로 연구소, 최고위원 김세희 후보. 뭐 등등 해가지고 강신업 변호사 뭐 유튜버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 또 컷오프 시켰단 말이에요. 네. 선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서 뭐 강경보수 본진에서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쓴 게 심기를 건드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은 공격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공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펜앤드마이크가 강경 그 보수 유튜브 매체지만 윤핵관들이나 윤 대통령한테 비판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하나 이제 아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뇌관을 건드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 상승을 빼놓고 얘기가 어렵겠죠. 더 이상 이제 방치할 수 없겠다. 네네. 근데 이제 윤핵관이라는 얘기를 한때는 훈장처럼 윤핵관들 스스로도 썼어요. 네. 자랑스럽다. 나는 그런 윤핵관이다. 근데 갑자기 윤핵관을 멸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겉다르고 속다른 이 경우에 다르고 저 경우에 다른 그런 이중잣대를 이 지금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이 들이우고 있는 거죠. 윤핵관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안철수,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윤 대통령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친하고 싶어서 그걸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자격이 안 돼. 그 윤핵관의 윤자도 꺼내지 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앞서 김준일 기자도 얘기했듯이 저는 저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역효과, 역풍이 더 불 가능성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나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그렇게까지 국민의힘 당심에 자신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큰 낭패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좀 놀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건 처음 보다 보니까 이래도 되는 거였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뭐 당무실장으로 바꿔라, 당무수석으로 바꿔라. 김준일 에디터가 이런 얘기 하셨지만 대통령이 애초에 한 말이 나는 평당원일 뿐이다.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1호 당원이 당무에 개입한들 무슨 문제야? 이게 당내 선거인데
이런 얘기를 또 대놓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당무 개입이 이 정도 논란이면 나중에 공천 개입은 어떨까 이런 우려가 커지는 거거든요. 혹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게 역설적인데 가장 대통령이 가장 허약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예. 그러니까 우리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김영삼 1년 차, 네. 김대중 1년 차. 뭐 이런 뭐 말로 뭘 해야 됩니까? 네네. 알아서 다 움직이고 뭐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거 당무에 개입도 안 해요. 알아서 쫙쫙 움직여요. 물론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네네. 강력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막 뭐 김영삼 대통령은 90%가 넘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면서 알아서 당에서 쫙쫙쫙 움직이고 이거를 뜻을 받들겠다라고 대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쫙 줄을 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정말 허약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는 거. 당을 장악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내가 내 사람들을 심지 못하면은 계속 이 상황이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역설적으로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센 캐가 아니라 센 척해요. 센 척해. 센 캐릭터가 아니라 센 척하는 캐릭터다. 네네. 그러니까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공천 문제까지 가면은 이게 더 시끄러울 거예요. 그것까지 좀 연결지어서 얘기하면은 그 탈당설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가에서 돌았던 얘기들이 네네.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식의 창당을 구상하고 있다 아니면 선호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돌았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비효율성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당내 선거를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선을 치르면서 이 정치인들이 보여준 이 무능과 이를테면 비효율성이 너무 싫어서 좀 일 잘하고 빠릿빠릿한 사람으로 넣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검사 네. 출신들을 본인의 말하고도 말도 통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거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구도로 가면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네, 총선에서도. 네. 그러니까 정계 개편을 해야지만 판을 흔들어야지만 된다라는 거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썰이니까. 근데 심평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해버림으로 인해서 이미 이게 이제 공식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입장이 지금 요구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할까요? 참 무모하다 이런 생각.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한 건 처음에 이런 썰을 굉장히 많이 듣고 네네네.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시 들었지만 이런 거를 말로 꺼내기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센 캐 아니다, 센 척해다. 사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옛날에 힘이 셌던 시절에 20세기 대통령들이 얼굴 붉히거나 싫은 소리 안 했던 것 같아요. 풍자적으로 얘기하면 참 우스운 친구네? 그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될까 말까.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요거 심평 변호사 말이죠. 윤 대통령의 멘토다, 책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탈당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잖아요. 들여다보면. 근데 이게 대선 당시부터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국 설계자인 김한길 전 대표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왔다. 구체적 얘기까지 붙어버리니까 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런 설들이 있었죠. 네. 근데 지금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예. 대통령이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는 정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할 가능성보다 탈당 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이고. 대통령들이 힘 빠지면 탈당 당하거든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고 근데 총선이 계속 가까워져 오는데 또 당내 이런 분란을 본인이 자초하고 있어요.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가 되겠다 이러다가 이렇게 걱정할 만큼 대통령실의 개입이 과해도 너무 과하거든요. 이러다가 안철수나 혹은 천하람이 당대표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그러면 탈당 당하는 거예요. 본인이 탈당하는 게 아니고 설사 본인이 탈당해서 작더라도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다음 총선에 반전을 노리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열린우리당 모델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올바른 개혁을 하고 싶은데 정치권이 도저히 여당마저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거를 국민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강력한 지지층이 존재해야 돼요. 둘 다 없어요. 윤 대통령한테는. 근데 둘 다 없는데 그런 식의 창당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망상에 가까운 거라고 보고
두고 보십시오. 탈당할 가능성보다 탈당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론조사는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뭐 김기현 후보 사실은 지금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가 있는 나경원 전 의원까지 찾아갔는데 자, 김준일 에디터님 도움이 좀 될까요? 나경원 의원은 입장을 안 밝힐 거예요. 네. 온다고 너 나 때렸으니까 너하고 안 놀아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면은 네. 저 환영합니다. 제가 지지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메시지가 그냥 고민해 보겠다 뭐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네. 능력도 있는 분인데 왜 본인의 능력을 이렇게 못 발휘할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장점이 1도 안 드러나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당을 바꿀지에 대해서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와야 되는데 뭐만 있으면 다 윤심으로 도로고 뭐 한마디 했다가 다시 윤심 발휘. 연포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포탕 꺼내놓고 여성 민방위 하면은 연포탕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략이라고는 윤심파리밖에 없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비전을 좀 보여주셔서 조금 본인의 장점 왜냐하면은 윤심으로 끌어들일 표는 이미 다 끌어모았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개인의 매력과 비전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면 좀 암울하다 개인적으로. 그 김기현 의원이 얘기한 연포탕은 김기현 의원의 메시지나 캠페인을 보고 있으면 연대 포기하는 한탕주의로 보여요. 연대 포용 통편이 아니고. 네. 그만큼 김기현 의원은 도대체 지금 무슨 비전과 무슨 전략과 무슨 구상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지 좀 종잡을 수가 없고요. 네. 그냥 윤심 대세론만 내세우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본인한테도 독이죠. 지금 전당대회 구도가 바뀌고 나니까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포기하고 나서 안철수 의원이 치고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믿을 거는 어쨌든 나경원 의원의 마음을 좀 돌려서 이른바 나경원 지지표를 보태야 되겠다라는 건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지금 거기 손들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전당대회 결론이 어떻게 날 줄 알고 그러다가 안철수 의원 되면 어떡할 겁니까? 네. 그런데다가 감정적으로도 나경원 의원도 지금 뭐 자기 감정이 다 이게 돌아왔겠어요. 맞아요. 윤핵관들한테 네. 초선 의원들한테 그런 식으로까지 몰매를 맞았는데 초선 의원 몇 분이 따라가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아니 뭐 사과한다 하더라도 그게 또 너무 뻔하잖아요. 네네. 이런 이 김기현 의원의 행보라는 게 너무 뻔하고 누가 봐도 속이 보이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저기에 묻은 어떤 감동도 없고 네. 어떤 반전도 없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개입도 개입이지만 정작 후보는 김기현인데 김기현은 묻히고 있다. 앞서 이제 김준일 기자 네. 얘기했듯이 정치도 오래 하셨고 네. 광역단체장도 해보셨고 경험도 많은데 도대체 중진 정치인 김기현의 장점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선거를 치르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은 저는 김기현 의원은 계속 이 전당대회 구도에서 윤심에 가려져서 대통령에 가려져서 대통령이 후보도 아닌데 묻히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고 게다가 더 센 비윤 반윤 캐릭터가 등장을 했어요. 천하람 후보. 네네. 거기는 뭐 굴하지 않을 거예요. 안철수 후보처럼 뭐 저렇게 대통령실에서 내놓고 정무수석 보내서 겁준다 그래서 겁먹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놓고 하는 건데 때문에 안철수 후보를 계속 반윤 비윤 딱지를 붙이면서 몰기도 어려워요. 더 센 윤핵관 비판이 나올 텐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기현 의원도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이 전당대회 비전에 대해서 본인의 계획에 대해서 내놓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대략 한 달입니다. 대략 한 달.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조금 전 이야기하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 30%대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리얼미터가요.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39.3%, 부정평가는 57.8%.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이슈를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슈. 천공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이게 좀 또 청담동 술자리하고는 다르게 쉽게 가라앉지 않고 계속 이어지가 좀 이어집니다. 두 분 이 일련의 의혹과 이후 대통령실에 이제 고발이 이어졌는데 김준일 에디터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어떤 의혹 제기에 있어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출처가 어디냐, 네. 두 번째는 정황이 어떻냐, 네. 세 번째는 이제 뒷받침하는 물증이 나올 것이냐, 요 세 가지를 네네. 봅니다. 자, 청담동 술자리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청담동 술자리는 출처가 이 무명의 첼리스트였고 네. 그거를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과정에서 전 본인의 남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네네네. 놀았다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일을 했다라고 네. 하면서 둘러댔는데 정황적으로도 예를 들면은 김앤장 30명을 모아서 네. 김앤장은 30명씩 안 모이고요. 일단은 제가 좀 아는데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술 안 먹어요. 예, 선수 제가 한 3명이었다고 하면은 뭐 혹시 차라리 근데 그런 식으로 정황적으로도 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출처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육군 참모총장을 관리하는 부사관 상사가 이거를 육군 참모총장한테 보고하고 그거를 국방부 대변인한테 보고했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정황적으로도 그렇고 출처도 군의 특성상 거짓 보고를 하면 큰일 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걸 그 증거까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일기장에 써놨고 그 네네. 날짜가 특정돼 있다고 하잖아요. 1년 전이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거는. 다만 이거를 완전히 뒷받침할 물증, 증언이 나올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뭐 영상 예. 뭐 이런 거죠. 자, 물증의 문제가 관건이다. 자, 그럼 혹시 박 의원님은요? 그 물증은 뭐 우리가 이제 뭐 굳이 지금 찾아보자면 CCTV가 하나 있을 네네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신 기록 같은 게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CCTV는 아마 공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헌법상. 왜냐하면 거기가 또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육군본부에서도 그냥 검토한다라는 정도만 얘기하고 예. 대통령실의 김용현 실장인가요? 그분만 공개해도 좋다. 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은 하고 있으나 이게 쉽게 공개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저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당사자들의 통신 기록은 정확한 물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꺼놨을 수도 있고 안 가져갔을 수도 있고 전화기를 여러 개 쓸 수도 있고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고발이 됐기 때문에 수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가려질 거예요. 근데 저 수사가 과연 정확 신속하게 이루어질까 좀 의문이고 그냥 고발만 해놓고 그 피고발인 조사 정도 하고 그냥 뭉갤 수도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뭉개듯이.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진상규명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방위 청문회보다 조금 더 상황을 심각하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 거리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 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정하는데 그런 어떤 역술이나 무속인의 도움을 받은 거거나 조상 몇 자리 쓰는데 도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입니다. 관절을 정하는데 이 공공기관의 위치를 정하는데 그런 어떤 사적인 역술이나 무속의 힘이 개입됐다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더 큰 문제는 신속하게 당사자들을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고발했어요. 만약 사실이 되면 이게 무고가 되는 겁니다. 그 대통령실이 나서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무고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쨌든 김종대 부승찬 이 두 분 이 폭로의 그 원점에는 육군 참모총장이 있잖아요. 근데 남영신 총장은 지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네네.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사실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육군본부 쪽에 그 부사관 당시 공간을 관리했던 이분은 입장을 바꿨다 그래요. 직접 언론에 접촉은 안 했는데 근데 군의 지휘보고 체계를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계급이 상사인 부사관이 총장한테 직보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 보고 라인이 있었을 단계가 거예요. 있죠. 아는 사람들이 더 있다. 그리고 부승찬 그 전 대변인의 저서에도 보면 육군 관계자한테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차량의 종류까지도 확인을 했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두 군데를 갔다고 이 두 사람이 공이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하나가 공관이고 한남동에 있는 한남동 공관은 거기는 공관 관리 인력밖에 사람이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있어서 눈에 띄지도 않고 또 한 군데가 6번 서울사무소입니다. 어디 있느냐? 국방부 청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목격자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김종대 의원이 뭐 주말에 페이스북 글 써놓은 거 보니까는 제3, 제4에 그런 이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걸 예고를 했던데 지켜보시죠 뭐.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에 목격자가 더 있다. 이런 주장이 있고 추가 증언자가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증거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물적 증거가 나오면 제일 확실하겠지만 진술이 여러 개가 모여도
정황 증거 이상이 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승찬 전 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천공을 수사해야 한다. 근데 수사가 아니어도 당사자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조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조사에도 당장 뭐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제 권력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총선이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몇몇 언론들이 제가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 천공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NCND랍니다. 아,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다. 근데 제 생각에는 역술인 정도면 우리가 종교인도 그렇지만 거짓말은 안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NCND가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NCND도 이제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수석 에디터와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네, 월요일 마지막 코너는요.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이 원고에 쭉 이슈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잠깐 들은 게 튀르키예의 강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 도시,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도시에서 7.8, 7.9 정도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1분도 안 돼서 목격자들 말에 의하면 8차례의 여진까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튀르키예에서 53명, 시리아에서 42명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앞으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속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게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죠.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주말 사이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갑자기 등장한 중국의 비행 풍선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근데 이게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아니고 위성으로 정찰하는 시대에 이 풍선은 뭐예요? 이게 지난 2일 미국 국방부가 갑자기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중국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감시용 풍선을 정밀 추적 중에 있다. 근데 사실 이게 꽤 오랫동안 미국 상공을 떠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하필이면은 이 풍선이 이제 발견된 곳이 몬태나주인데요. 여기가 미국의 세계 핵 미사일 경납고 중에서 하나인 맘스트롬 공군 기지가 위치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풍선 크기가 버스 석 대 정도였다라고 하고, 국방부 입장에서는 이거 고고도 감시 등을 위한 기술 좀 탑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곧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겠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격추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군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이 파편으로 인한 민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리적 충격 가하지 말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 정찰 풍선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 적이 꽤 있기는 있었지만 오랫동안 상공에 머물렀던 적은 이번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거 명백히 정찰 기구다. 그리고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원래 5일로 예정됐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박진 외교장관하고 회담하고 중국으로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정격 취소. 자, 그런데 이게 중국이 자신들이 보낸 것이라고 인정을 했다고요? 네, 중국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근데 이거 정부 측에서 보낸 게 아니고 민간의 기상 관측용 풍선이다. 무슨 과학 관측 풍선이다? 네, 그러면서 얘가 예상과 달리 서풍이 강하게 부는 바람에 미국까지 떠밀려간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이 풍선은 단순히 떠밀려온 것이 아니라 충분히 조정 가능한 상태였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미국 영공을 침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풍선을 발견해서 중국 정부 측에 바로 항의를 하니까 풍선이 경로를 바꿨다. 이것만 봐도 이 풍선은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캐나다 정부도 사실 캐나다 상공에 이 풍선이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측에 강력 항의를 했고요. 미 국방부 측은
풍선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을 거야라는 식으로 일단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는데 공화당, 야당인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향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네네. 굉장히 불만을 표해 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너무 좋은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하.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결국은 미국 상공까지 중국 정찰 풍선을 불러들인 거 아니냐. 왜 강경 네네. 대응하지 않느냐. 이러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3일 날 이 미 국방부가 발표하기로는 남미 중에 또 다른 정찰 풍선이 또 돌아다닌다. 이런 네.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 이 정부가 아니다, 민간 거다. 그러고 이제 바람 때문에 표류했던 거다. 그렇죠. 미국은 아니다. 근데 결국 미국의 전투기가 발진을 해서 네. 이 풍선을 격추했어요. 그러니까 풍선이 육지를 벗어나서 대서양 쪽으로 접어드니까 바다. F-22 스텔스 전투기 출격시켜서 미사일로 격추를 시켰는데 네네. 이제 잔해에 다 수거해가지고 이걸 이제 다 밝힐 분석을 계획이라고 하겠죠. 하죠. 예. 자, 그런데 사실 이 격추와 관련해가지고 중국 정부는 굉장히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이거 민간용이 이거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정찰 풍선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공격까지 했어야 되는 네네네. 거냐라는 식으로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 분석한 결과를 미국 쪽에서 언젠가 발표하게 될 텐데. 근데 저는 그 네. 생각이 들어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네. 어차피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맞춰진다?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미중 관계가 분위기가 좋아지면 이건 묻힐 수도 있고. 그렇죠. 계속 관계가 안 좋아지고 공화당의 야당의 공세가 있으면 이 바이든 정부 쪽에서 그렇죠. 또 센 걸 발표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도 네. 있는 거니까요. 아유, 참 항상 정치가 문제네요. 네. 자, 다음은 이 프랑스의 연금 개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연금 개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연금 개편을 프랑스는 추진한 모양인데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년이 62세인데 이걸 64세로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프랑스는 연금을 딱 끝낸과 동시에 받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2년 늦춘다라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네네. 여기에 후폭풍이 상당한 건데요. 8개 프랑스 노조 단체가 지금 12년 만에 연대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19일과 31일 지난달 두 번에 걸쳐서 벌였는데요. 특히 31일 시위에는 파리를 비롯한 250여 개 도시에서 노조 추산 28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대중교통 마비가 됐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학교도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고등학생들도 참가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또 개중에 학교를 또 점거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학생들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총파업 시위가 있을 때 프랑스는 공무원과 방송국 직원들도 당연히 참여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방송이 음악만 나간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프랑스 정부는 지금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노조와 야당 측은 네네. 왜 항상 국가 재정의 적자를 노동자 계급만 메꿔야 하느냐. 네네. 다른 재원을 찾을 수도 있는 노력을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뭐 고용주나 혹은 부자들에게는 왜 이 재원 마련 배분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또 반대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네. 연금이면 고령자일수록 이제 다가오니까 불안하잖아요. 네. 62세면 내가 정년퇴직 하자마자 연금으로 생활하려고 그랬는데 2년 늦게 준다 그러면 난 2년 동안 뭘로 먹고 살지 이런 고민할 수 있는데 고등학생은 왜 참여하는 거예요? 네, 이 학생들은 사실 가족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칠 일인데 네.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참여했다. 언젠가 나이는 드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노동시장 자체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연금까지 불안해지면 더 이제 본인들의 미래 삶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10대들이 내 나이가 되면은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라면서 지금부터 저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네. 하는데요. 지금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부자들의 대통령인 마크롱이 기업이나 부자들에게는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만 힘들게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왜 처음에 재임하자마자 먼저 한 게 뭐였냐면 1년에 4조 원 정도 되는 부유세를 폐지했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왜 항상 이게 부자들한테서는 세금을 거둘 생각을 안 하고 노동자 계급만 힘들게 하느냐. 그럼 지금 부유세를 다시 부활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 프랑스 시민들 수백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을 했는데 억만장자들은 자산을 막대하게 늘렸다고 합니다. 특히 2021년 이 235조 원을 억만장자들이 벌어들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액수냐. 프랑스 전체의 공공병원 예산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네. 이야, 프랑스의 연금개혁. 우리도 어쨌든 좀 참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된 미얀마. 네.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좀처럼 민주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죠, 군부가. 그러면서 벌써 오래됐네요. 벌써 2년입니다. 곧바로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2차례 비상사태를 연장을 했고 지난 1일에 3번째 연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앞서서 군정은 오는 8월에 총선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비상사태를 연장했다라는 거는 이 총선 일정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군부가 도대체 왜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그 첫 시작은 2020년 11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당시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이거 부정선거다. 이러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고요. 당연히 시민들은 이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거죠. 자, 지금은 그때부터 막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거의 내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민주진영이 꾸리고 있는 국민통합정부대 그리고 그 지금의 군부와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 지원협회의 집계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2,947명이고요. 17,500명이 넘는 사람이 체포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13,700명이 넘는 사람이 구금이 돼 있습니다. 아이고. 자, 참 이 미얀마엔 언제 평화가 찾아올까요? 함께 또 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제본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월요일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화요일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